A쪽 20개, B쪽 20개. 오늘도 수량 맞죠? 검은 봉고차 운전자가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물었습니다. 인적 드문 골목 공터였어요. 노인은 고개만 끄덕였죠. 낡은 점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로요. 정우는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죠. 저 노인 정말 뭔가 있는 거 아닌가. 매일 아침 7시 돼지국밥 40그릇, 현금 결제, 서둘러 사라지는 뒷모습, 그리고 지금 이 수상한 거래 장면. 정우는 확신했습니다. 저 노인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요. 하지만 정우는 몰랐습니다. 저 박스 안에 담긴 게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부산 구시장에서 돼지국밥집을 운영한 지 벌써 15년째였습니다. 정우는 이 시장의 모든 사람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손님 맞이하는 생선가게 아주머니, 목소리 큰 야채 장사 할아버지, 점심때만 되면 소주 한 잔씩 걸치는 단골 아저씨들까지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낯선 손님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정확했어요. 시계처럼 똑같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노인이 있었죠. 7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낡은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운동화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비가 온 것도 아닌데 늘 젖어 있더라고요. 국밥 40그릇 포장이요. 노인은 인사도 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날이었어요. 정우는 귀를 의심했죠. 예, 40그릇이요? 20그릇씩 박스 2개로 나눠서요. 목소리는 낮고 굵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주문하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것 같았죠. 정우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40그릇이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행사나 공사판 아니면 그렇게 많이 주문할 일이 없었어요. 어디 쓰실 건데요? 행사 있으세요? 그냥 포장만 해주세요. 노인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정우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물어볼 수도 없었죠. 그냥 주문받은 대로 준비했습니다. 40그릇을 포장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어요. 국물이 식지 않게 용기에 담고 고기는 따로 싸고 양념장도 챙기고요. 20분쯤 걸렸을까요? 노인은 그 시간 동안 가게 구석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휴대폰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멍하니 벽만 바라보더라고요. 다 됐습니다. 20그릇씩 2박스예요. 정우가 말하자 노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현금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여러 장 들어 있었죠. 구겨진 돈이었어요. 얼마예요? 28만 원입니다. 노인은 돈을 세지도 않고 그냥 건넸습니다. 거스름 돈도 확인 안 했어요. 박스 2개를 들고 서둘러 나갔죠. 뒷모습이 급했습니다.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요. 이상하네. 정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그냥 특이한 손님 하나 왔다 갔구나. 그 정도였죠. 그런데 다음 날도 노인이 왔습니다. 똑같은 시간에요. 똑같은 복장이었고요. 똑같이 40그릇을 주문했습니다. 20그릇씩 2박스로요. 말투도 똑같았어요. 정우는 조금 놀랐습니다. 어제 그 많은 국밥을 다 어디에 썼길래 오늘 또 주문하는 걸까요? 어제도 오셨죠? 또 40그릇이세요? 네.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물어볼 틈을 주지 않았어요. 정우는 그냥 주문을 받았죠. 어차피 손님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장사니까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3일째, 4일째, 5일째. 노인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나타났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7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국밥 40그릇이요. 20그릇씩 나눠서요. 똑같은 말이었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주문, 똑같은 현금 결제. 정우는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슬쩍 물어봤죠. 사장님, 매일 이렇게 많이 가져가시는데 어디 쓰시는 거예요? 노인이 잠깐 정우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아무 감정도 없는 눈이었죠. 그냥 필요해서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화를 끝내겠다는 뜻이었어요. 정우는 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뭔가 선을 넘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졌어요. 노인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어요. 손톱 밑은 까맣게 때가 끼어 있었죠. 폐지 줍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확실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낡은 옷, 축축한 신발, 거친 손. 모든 게 그걸 말하고 있었죠. 그런 사람이 매일 28만 원씩 현금으로 국밥을 산다고요? 한 달이면 800만 원이 넘습니다. 폐지 주어서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뭔가 있어. 분명히. 정우는 확신했습니다. 저 노인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요. 하지만 뭔지는 알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인이 박스를 들고 나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노인은 박스를 잠깐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쪽으로 갈게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긴장한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것처럼 들렸죠. 정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귀를 쫑긋 세웠어요. 더 들으려고 했죠. 하지만 노인은 금방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들고 황급히 나갔어요. 누구 지시를 받는 건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닌가? 의심은 점점 구체적인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뭔가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설쳤습니다. 노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낡은 점퍼, 굳은 살 박힌 손, 서두르는 뒷모습, 그리고 전화를 받던 긴장한 목소리. 내일은 따라가 봐야겠어.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국밥집 옆은 반찬 가게였습니다. 사장은 장미숙이라는 분이었어요. 48살, 시장에서 20년 넘게 장사한 베테랑이었죠. 입이 좀 거친 편이었습니다. 소문도 잘 퍼뜨렸고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미숙 씨가 정우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아니, 정우 씨. 그 노인 또 왔어요? 네, 아까 갔는데요. 40그릇 또 사갔죠? 그렇긴 한데 왜요? 미숙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변을 힐끔 살피더니 귓속말처럼 말했어요. 그 사람 우리 가게도 오거든요.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맨날 똑같은 반찬을 박스째 사가요. 양도 엄청나요.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폐지 줍는 사람이 어떻게 매일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거죠? 정우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추측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미숙 씨는 달랐습니다. 저거 분명히 뭔가 있어요. 요즘 불법 작업장 많다던데 저거 혹시 도박장에 밥 되는 거 아니에요? 도박장이요? 네. 혼자서 매일 40그릇씩 사가는 게 말이 돼요? 분명히 누가 시키는 거죠. 미숙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옆 가게 사람들도 듣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뭔가 이상해요. 분명히 뒤가 있다니까요. 정우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추측이잖아요.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정상이에요? 폐지 줍는 사람이 하루에 몇십만 원씩 쓰는 게
말문이 막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미숙 씨는 그날부터 시장 여기저기에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 수상해요. 뭔가 숨기고 있다니까요. 조심해야 해요. 우리도 모르게 연루될 수 있어요.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처음엔 몇 명만 수군거렸는데 며칠 지나니 시장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현금만 쓰잖아요. 흔적 안 남기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영수증도 안 챙기고 거스름 돈도 안 받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매일 국밥 대량 포장해서 불법 작업장에 밥 대는 거래요.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어 했죠. 자극적인 이야기였으니까요. 정우는 불편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숙 씨, 그만해요. 추측으로 사람 욕하는 거 아니에요. 추측? 정우 씨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왜 맨날 그 노인 쳐다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우도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소문을 퍼뜨리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의심하는 거랑 함부로 말하는 건 달라요. 그럼 정우 씨는 그 노인이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노인이 평소처럼 국밥을 사갔어요. 박스 2개를 들고 나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죠. 노인은 가게 밖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우는 가게 안에서 지켜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긴장한 것 같았어요.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것처럼 들렸죠. 정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숙 씨 말이 맞는 건가? 정말 누가 시키는 일인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있다고요. 그날 저녁 미숙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우 씨, 그 노인 오늘도 전화 받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저도 봤어요. 그것 봐요. 분명히 조직이에요. 지시받는 거라니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내일 따라가 볼까 봐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꼭 그러세요. 그래야 정체를 알죠. 미숙 씨는 신이 났습니다. 마치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요. 그날 밤 정우는 다시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 뭘 보게 될까요? 정말 범죄 조직일까요? 아니면 다른 뭔가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일이면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50분이었습니다.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어요. 노인이 오기 전에 준비를 마쳐야 했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7시 정각. 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국밥 40그릇이요. 20그릇씩 나눠서요.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똑같은 주문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정우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20분 뒤 포장이 끝났습니다. 노인은 현금을 건네고 박스를 들었어요. 그리고 서둘러 나갔죠. 정우는 재빨리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뒤따라 나갔어요. 어디 가세요? 금방 올게요. 좀 볼 일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노인은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빨랐어요. 박스 2개를 들고 있는데도 속도가 붙어 있었죠. 정우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들키면 안 됐거든요. 가게 사이로 몸을 숨기기도 하고 전봇대 뒤로 돌아가기도 했어요. 10분쯤 걸었을까요?
노인은 인적 드문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즐비한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이었죠. 정우는 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몸을 붙이고 살짝 고개를 내밀었어요. 노인이 작은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노인은 박스 2개를 바닥에 내려놓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정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금 뭘 하는 거지? 잠시 후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차가 골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검은 봉고차였습니다. 오래된 차 같았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있었고요. 차가 공터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어요. 얼굴이 잘 안 보였죠. 남자는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박스 하나를 들었어요. 20개죠? 네. 노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박스를 차에 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리고 다시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공터를 빠져나갔죠. 정우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지? 거래인가?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2분쯤 지났을까요? 또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또 다른 검은 봉고차였습니다. 방금 전 차랑 비슷하게 생긴 차였어요. 이번에도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내렸죠. 역시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남자는 남은 박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실었어요. 방금 전 남자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오늘도 수량 맞죠? 남자가 차에 오르기 전에 물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정우는 들을 수 있었어요. 차가 떠났습니다. 노인은 혼자 공터에 남았어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더니 천천히 걸어 나갔죠. 정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검은 봉고차 2대에 나눠진 박스. 수량 확인. 모자를 쓴 남자들. 어떻게 봐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미숙 씨 말이 맞았어. 조직이야. 분명히 조직이라고. 정우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 노인이 정말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건가? 아니면 뭔가를 숨기고 국밥을 이용하는 건가? 상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무서운 생각들이 머리를 채웠어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가게로 돌아왔죠.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미숙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숙 씨, 그 노인 따라 다녀왔어요. 그래요? 뭐 본 거 있어요? 검은 봉고차 2대가 와서 국밥을 가져갔어요. A쪽, B쪽으로 나눠서요. 수량도 확인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미숙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것 봐요. 제가 뭘 했어요. 조직이에요. 지시받는 거라니까요. 근데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검은 차 2대, 수량 확인. 이게 정상이에요? 분명히 불법이에요. 정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뭐요? 지금 경찰에 신고해야죠. 아직은요. 확실한 게 없잖아요. 미숙 씨는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도 조심스러웠어요. 잘못 신고했다가 무고죄라도 되면 어떻게 하나 싶었거든요. 그럼 한 번만 더 따라가 봐요. 그 차들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요. 미숙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어요. 그날 밤 정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꽉 차 있었거든요. 검은 봉고차, 모자 쓴 남자들,
수량 확인. 계속 반복되는 장면들이었어요. 내일은 차를 따라가 봐야겠어.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우는 차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걸어서 따라갈 게 아니라 차로 따라가야 했거든요. 봉고차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내야 했으니까요. 7시 노인이 왔습니다. 똑같이 40그릇을 주문했고요. 포장을 마친 노인은 평소처럼 박스를 들고 나갔습니다. 정우는 재빨리 뒤를 따랐어요. 어제 그 공터였습니다. 노인이 박스를 내려놓고 기다렸죠. 곧 검은 봉고차가 나타났습니다. A쪽 박스를 실었어요. 정우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에 주차해 두고 지켜봤어요. 봉고차가 출발했습니다. 정우도 시동을 걸었어요. 들키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두고 따라갔죠. 15분쯤 달렸을까요? 봉고차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간판이 보였어요. 사연복지관. 복지관이었습니다. 정우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복지관? 왜 복지관에? 봉고차 운전자가 내렸습니다. 모자를 벗었어요. 얼굴이 보였죠. 40대쯤 돼 보이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박스를 들고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우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복지관에 다가갔죠.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어요. 10명 정도 됐을까요?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남자가 박스를 열었습니다. 국밥 용기를 하나씩 꺼냈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밥이다. 한 아이가 소리쳤어요. 다른 아이들도 웃으며 손을 들었죠. 저요. 저 먼저요. 남자는 웃으며 아이들에게 국밥을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은 숟가락을 들고 급하게 먹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그 장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 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복지관 입구에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프로그램, 매일 아침 따뜻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정우는 그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게 뭐지? 조직이 아니었어요. 범죄도 아니었죠. 국밥은 아이들의 밥이었습니다. 정우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럼 A쪽은 복지관이고 B쪽은? 정우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B쪽 봉고차를 따라가야 했거든요. 공터로 다시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노인과 두 번째 봉고차는 떠난 뒤였죠.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봉고차는 다음 날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공터로 갔습니다. 두 번째 봉고차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B쪽 박스를 싣고 막 출발했죠. 정우는 다시 따라갔습니다. 이번엔 20분쯤 걸렸어요. 봉고차가 멈춘 곳은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에는 한부모 가정 아이들 돌봄 공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우는 차에서 내려 건물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역시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번엔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이었죠. 5살부터 10살까지 다양한 나이였습니다. 젊은 여자가 박스를 열고 있었어요. 30대쯤 돼 보였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맛있는 국밥 왔어.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야호! 돼지국밥이다. 저 고기 많이 주세요.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아이들은 줄을 서서 국밥을 받았죠. 한 아이가 국밥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응, 착한 할아버지가 보내주시는 거야.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선생님도 몰라. 그냥 매일 보내주시는 분이야. 우와, 고마운 분이네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야지. 네. 아이들은 행복한 얼굴로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진실이었구나. 검은 봉고차는 범죄 조직의 차가 아니었어요. 아이들에게 밥을 전달하는 차였죠. A쪽, B쪽으로 나눈 건 두 그룹의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였고요. 수량 확인은 아이들이 한 명도 굶지 않게 하려는 세심함이었습니다. 40그릇 매일 아침 7시 한 번도 거르지 않는 정확함. 그 모든 게 아이들을 위한 거였어요. 정호는 차 안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그 노인을 범죄자 취급했잖아.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부끄러움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미숙 씨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소문을 퍼뜨린 미숙 씨, 조직이라고 단정 지은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함부로 판단했는지. 정호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노인을 만나야 해. 사과해야 해. 그날 오후 정호는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시장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요. 폐지를 줍는 노인을 찾았죠. 2시간쯤 지났을까요? 한 골목에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폐지를 수레에 싣고 있었어요. 저 잠깐만요. 정호가 다가갔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호를 알아봤죠. 국밥집 사장님? 네, 할아버지.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정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예. 할아버지를 의심했습니다. 범죄자라고 생각했어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뭘 하시는지요.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 밥이었죠. 할아버지가 매일 보내시는 거였어요.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봉고차를 따라갔습니다. 복지관이랑 돌봄 공간까지요.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들켰다는 표정이었죠. 사람들이 알면 불편해할 것 같아서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함부로 판단해서요. 정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존경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니까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정호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시작하신 건지. 하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했어요. 노인의 눈빛이 너무 슬펐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호는 노인에게 국밥값을 원가로 낮춰드렸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 이제부턴 이 가격으로 드릴게요. 아니에요. 정상 가격 받으세요.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노인은 고집스럽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국 노인이 한숨을 쉬며 받아들였죠.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그날 이후로 정호와 노인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국밥을 포장하면서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왜 이런 일을 시작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노인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대답하기 싫은 것 같았어요. 괜찮으시면요. 아니면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정호가 얼른 말했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손주 때문이에요. 손주요? 네. 서준이라는 아이였죠. 과거형이었습니다. 였다는 말에 정호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노인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혼했어요. 손주가 4살 때였죠. 며느리는 떠났고 아들은 돈 벌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주를 키우신 거예요? 네. 혼자 키웠어요. 형편은 바닥이었지만요. 노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폐지를 주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였죠. 제 밥은 무료급식소에서 먹었고 서준이 밥은 아동급식 카드로 겨우 이어갔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폐지를 줍다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지셨어요? 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죠. 며칠 동안 깨어나지 못했어요.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이에 서준이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4살밖에 안 된 아이가요. 정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준이는 저를 기다렸어요. 문 앞에서요. 배가 고팠을 텐데 참았겠죠. 할아버지가 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지 않자 서준이는 저를 찾으러 결국 밖으로 나갔나 봐요. 배가 너무 고팠던 거죠. 노인은 잠시 멈췄다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그 어린 것이 혼자서 길을 건너다가요.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들었어요. 서준이가 죽었다고요. 노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쓰러지지만 않았어도 서준이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할아버지. 서준이는 돼지국밥을 유독 좋아했어요. 가끔 급식카드로 사 먹을 때면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요. 노인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서준이가 마지막으로 먹은 밥이 돼지국밥이었어요. 정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사고 가해자가 합의금을 줬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었죠. 그 돈으로, 네, 그 돈으로 국밥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처럼 굶는 아이가 다시는 없게 하려고요. 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서준이에요. 사진 속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 웃음을 다시 보고 싶어요. 비록 우리 서준이한테는 못 해줬지만 다른 아이들한테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에게서 이 웃음을 볼 수 있겠죠.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함부로. 아니에요. 의심할 만했어요.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박스를 들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니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노인이 문을 나섰습니다. 뒷모습이 보였어요. 낡은 점퍼, 축축한 운동화, 굳은 살 박힌 손.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범죄자가 아니라 아이들을 지키는 수호자였어요. 정우는 가게에 혼자 남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미숙 씨를 찾아갔습니다. 미숙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정우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미숙 씨는 듣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가 뭘 한 거예요? 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소문을 퍼뜨렸잖아요. 조직이라고, 범죄라고 사람들한테 다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의심했으니까요. 아니에요. 저는 확인도 안 하고 함부로 말했어요. 제 입이 사람을 찌를 뻔했어요. 미숙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떡하죠? 어떻게 사과해야 하죠? 같이 가요. 내일 아침에요. 다음 날 아침 정우와 미숙 씨는 함께 노인을 기다렸습니다. 노인이 평소처럼 7시에 나타났어요. 할아버지, 잠깐만요. 미숙 씨가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저 정말 죄송합니다. 미숙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문을 퍼뜨렸어요. 할아버지를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숙 씨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반찬이에요. 제가 만든 거예요. 아이들한테 주세요. 이건 부탁이에요.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요. 미숙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숙 씨도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반찬을 만들어서 노인에게 줬어요.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반찬들이었죠.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씩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소문은 금방 퍼졌어요. 이번엔 좋은 소문이었죠. 저 노인 정말 대단한 분이래요. 손주를 잃고 다른 아이들을 챙기신대요. 우리도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가게에서요. 저는 과일 보낼게요. 저는 우유 챙길게요. 저는 빵 좀 보내겠습니다. 하나둘씩 손을 들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힘을 합치기 시작한 거죠. 노인은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제가 할 일인데 다른 분들까지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할아버지 혼자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함께 하면 되죠. 미숙 씨도 거들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시장 사람들의 도움이 시작됐습니다. 복지관과 돌봄 공간의 아이들은 이제 더 풍성한 아침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국밥뿐만 아니라 과일도, 우유도, 빵도 함께요. 정우는 가끔 복지관에 가서 아이들을 봤습니다. 행복하게 밥 먹는 아이들을요. 그때마다 생각했어요. 서준이도 저렇게 웃었겠구나. 노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국밥 박스를 묶는 손끝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서준이가 먹던 그 한 그릇을 세상에 다시 건네겠다는 한 노인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매일 아침 7시면 노인을 맞이해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죠. 노인은 똑같이 40그릇을 주문하고 박스를 들고 나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입니다. 의심의 눈으로 보지 않거든요.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봅니다. 가끔 정우는 생각해요. 만약 그때 노인을 끝까지 의심했다면 어땠을까? 진실을 알아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요. 사람은 누구나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숨어 있는지요. 정우는 이제 알아요. 함부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노인은 오늘도 국밥 박스를 듭니다. 무거운 박스를요. 하지만 그 안에는 더 무거운 마음이 담겨 있죠. 잃어버린 손주에 대한 그리움. 다시는 그런 아이가 없게 하겠다는 다짐. 정우는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입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고생하세요.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전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해요. 서준이가 마지막으로 먹었던 그 한 그릇의 돼지국밥. 그 한 그릇이 지금은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마지막 밥이 남긴 기적입니다.